안녕하십니까. 예.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나요? 12회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후 수업으로 하는데, 일단 토요일 날은 오전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토요일 날은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고, 만약에 오전 수업 참여 못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 진행했던 수업 영상 강의로 또 진행이 되니까, 만약 여유가 되시면은 오전에 듣고 오후도 또 듣고 복습 겸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정확하게 월토 이렇게 12회로 진행이 돼요. 아마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끝나고 나면은 25일일 텐데, 10월 25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이순환이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번 이 수업 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수업이 1순환의 마지막 과목이죠. 그렇죠? 지금 정치학이랑 중복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1순환의 마지막 과목이고,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또 2순환 시작하는 그런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과목이면은 이거 끝나면 좀 뭔가 이렇게 하나 끝났구나라는 그런 쉬고 싶은, 뭔가 이렇게 매듭을 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 딱 하루야, 일요일 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또 시작이니까 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벌써 이제 저희가 7월에 여름에 1순환 때 뵙고, 물론 이제 저번 주까지 재정학 들었던 분들은 또 금방 뵙는 거지만 되게 오랜만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뭐 행정법하고 행정학하고 정치학하고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국제법, 국제정치학, 국제법은 끝났나요 지금? 안 끝났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보통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학을 되게 오랜만에 공부하는 입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머릿속에서 경제학적인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 마인드셋을 좀 끄집어내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진행했던 1순환 국제경제학하고 이제 올해부터 진행해야 되는 1순환 국제경제학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선택 과목 국제경제학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공채 재경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수 과목 4과목에다가 선택 과목 하나가 통계학 아니면 국경,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선택 과목이 없고, 그 다음에 국통직 준비하는 분들은 국제경제학이 필수 과목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급 공채 기타 직렬이라던가 외교원 학생들은 경제학에서 출제될 국제경제학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카오스야. 이게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그야말로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로 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국통직 준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국통직 준비하는 분들은 국경이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3순환까지 다 따라가셔야 돼요. 경제학 따라가듯이. 그럼 이제 국통직 준비하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는 경제학은 필수 과목이 아니고 국경이 필수 과목인데, 국경이야 커리큘럼 끝까지 다 따라간다 하더라도 경제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국통직 학생들에게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통직 학생들 보면은 경제학을 1순환 내지는 2순환까지 듣고 3순환은 안 듣더라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경제학 3순환까지 들을 필요 없을 테니까 국경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교원 학생들은 경제학, 국제경제학 다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외교원 학생들이 사실 경제학하고 관련해서 이 감당해야 되는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경제학도 다 따라가고 국경도 다 따라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교원인데 사실 이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들만 봐서 그래요. 외교원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땐 또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외교원 학생들은 국경도 3순환까지 다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5급 공채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국통직을 제외한. 저 일행인데요, 저 재경인데요. 그럼 사실 국경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잖아. 그럼 나는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경 문제를 위해서 국제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선택 과목 국경이 있을 때와 선택 과목 국경이 없을 때
이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의 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본격적인 국제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때는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들은 많지 않았어요. 물론 뭐 한 7, 8년마다 하나씩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만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또는 이 뭐 이제 출제처에서 의뢰를 할 때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미시한 문제, 거시한 문제, 국경한 문제 내주세요. 뭐 이걸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심정적으로 추측하건대, 그렇죠? 그럼 이제 국경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 국경이 없어졌다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라도 국경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출제를 해야 되겠네라는 욕심을 부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치러진 5급 공채 경제학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는 한 번씩 들으셨죠? 그쵸? 그 4문 가지고 이야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아직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난해하다기보다는 생소한 그런 문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대차대조표 갖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뭐 국내 여신이 어쩌고 불태화가 어쩌고 이거 예비순환 때도 국제수지론 공부 시작할 때 배우고 이제 이번에도 국제수지론 공부할 때 배우는 그런 내용이긴 해. 그거를 이제 조금 자기의 생각을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해봐라 이제 그런 문제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가 기존 문제들에 비해서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에이 막 겁줘갖고 강의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믿지 않으시려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도 돼.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국경에 이렇게 큰 투자 안 하고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저는 국경 3순환까지 다 따라갔어요 라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뭐 이왕에 오셨으니까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1순환까지는 들어두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재경직, 일행직, 5급 공채 수험생들은 여기 1순환 수업까지는 잘 충실하게 따라가셔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국경 예비 순환을 안 듣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국경 예비 순환을 듣고 넘어온 분들을 위한 수업 1순환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둘 중에 하나야.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길을 쓰고 따라가든가. 근데 경제학을 생각을 해보면 예비순환에서 1순환으로 넘어갈 때 그 갭이 어땠어? 컸죠? 그러면 국경도 그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국경은 예비순환하고 1순환하고 그렇게 갭이 경제학만큼 크지는 않을 테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국경 처음 공부하는데도 술술술술 잘 풀리네 이런 수준은 아니야. 그럼 이야기 뭐냐 하면은 예습복습 하시라는 이야기지. 근데 아까 어떤 학생도 여쭤보시더라고. 저 예비순환 안 듣고 이 수업 들어오는데 예습을 해야 될까요? 복습을 해야 될까요? 사실 기분이 나빴어. 예습 복습 다 해야지. 처음 듣는 입장이니까. 근데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체력적인 제약이 있잖아.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 예습이 좋을까? 복습이 좋을까? 처음 공부하는데 예습 못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업 듣고 그거 가지고 복습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셋 수업을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은 뭐 다행인데. 그럼 오전에 피셋 듣고 이거 이제 오후에 수업 듣고 저녁 먹고 피셋 복습을 하시든 국경 복습을 하시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경 복습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어차피 11월, 12월 되면은 1차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은 하루에 3분의 2, 오전, 오후, 저녁 3분의 2 정도를 국경에 투자를 하세요. 안 그러면 뒤쪽에 가서 계속 걸리적거려요. 국경이.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 듣고 1순환 따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지. 근데 아까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복습의 방법이 좀 달라야 돼. 아까 예비순환 건너뛴 학생들은 복습의 주된 내용일 거예요. 내용. 수업 시간에 설명 들었던 것들, 모형, 이론. 근데 예비순환 들었던 분들은 그 복습이 뭐야 할까? 뻔하잖아. 문제 풀란 이야기지.
문제를 풀어야죠, 사실. 개념만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해? 문제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개념이 중요해 돼.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해. 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거에 매몰되지는 말란 이야기예요. 개념이 중요해. 개념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 목적이 뭐야? 문제를 풀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타자야. 타율이 높은 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일단 이 타격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바로 이 타석에 서서 타격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소위 뭐 교본 같은 걸 볼 거 아니야. 교재 같은 거. 뭐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그거 100회독 해봐야 의미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비순환 들었던 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오늘 이제 부교재를 제가 이 지정해드린 그 경작을 위한 국제경제학 그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머리가 아픈데 5급 공채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국통직 제외한 5급 공채. 예를 들어서 그냥 일행, 그 다음에 이 재경, 저는 교행인데요. 저는 사회복지,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에 이 정도 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0 몇 문제예요. 62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출제될 만한 중급 수준의 이 국제경제 문제를 좀 제가 추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국통식, 그 다음에 외교원 학생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국제경제학 연습책 풀어보셔야 돼요. 국제경제학 연습책의 부분 집합이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경제학 연습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란색 책 안 사셔도 돼. 그냥 국경 연습책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번호 대조표 나눠드렸죠. 그래서 연습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번호 대조표 보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대충 방향 잡히시죠? 예. 그래서 왜 이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 연습책 표지를 노란색으로 했느냐 하면은 유치원 그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초다. 그리고 절반도 안 된다고, 연습책 문제 절반도.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풀고 넘어가자라는 건데, 저희가 12회죠? 62문제죠?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5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거야. 하루에 5문제 정도 푸는 게. 그러니까 그 복습할 때 아까 처음 듣는 학생들 말고 예비순환 들었거나 뭐 과거에 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번 1순환 들으면서 이 노란색 책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놔야 돼.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2순환 국경 듣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1차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순환 국경 듣겠지. 근데 그게 내년 1월이야. 근데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년 3순환 국경이잖아, 다음이. 내년 3순환 국경이 거의 5월이에요. 그럼 이제 자칫하면 지금 국경 공부해놓고 다시 국경 공부하게 되는 게 내년 5월쯤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몇 개월 차이야? 거의 7개월, 6개월, 거의 반년 이상을 손에서 놓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긴 텀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놔야 그때 가서 되살리는데 이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지. 그쵸? 그 내년에 1차 끝나고 2차까지 늘 그랬지만 딱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 4과목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외교원은 3과목인가?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국제경제학 있잖아. 4과목이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4개월 동안 4과목 합격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 합격하는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합격하던 해의 3순환 때는 뭔가 제가 이렇게 3순환 수업을 따라가면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느낌이에요. 그때 실력이 많이 올라서 합격한 것 같아요. 보다는요, 그냥 3순환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저거 이거지, 이거지 라고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내가 3순환 듣기를 잘한 것 같아. 야, 이게 진짜 공부지. 그래, 맞아. 이렇던 해에는 떨어져.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 합격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3순환 들어가기 전에 3순환에서 다룰 내용들이 사실 스스로 이렇게 구비가 인스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2순환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가 그냥 이걸 여러분들에게 뭐 호도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환이 되게 알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순환이 되게 합격에 있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차를 병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자 봐봐.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1차 때문에 그 이순환 시즌을 허덕이고 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1차가 돼 있으니까 2차에 남들보다 투자를 더 하잖아. 그럼 3순환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국경 1순환 수업을 듣고 나서 잘 그 앞으로의 생활,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도 가늠이 될 것이고, 이번 이 마지막 1순환 국경을 어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야 될지도 대충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서 외교원 학생들이라던가 국통직 학생들은 연습책 국제경제학으로 따라가시면 되고, 그거 아닌 분들은 이 노란책으로 따라가시되 그 번호 대조표를 나눠드렸으니까 연습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을 안 사셔도 된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교재가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이죠. 그렇죠. 우리 1순환을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경제학도 그랬고 재정학도 그랬고 이 국제경제학도 이런 강사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예비순환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이 이제 내용 복습이 돼야 될 텐데, 그 내용 복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제경제학 교수님 교과서 하나 구비를 하셔갖고 그거 같이 펼쳐보면서 수업 내용을 복습을 하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본적인 국제경제학 교과서가 김인준 교수님 국제경제론이 하나 있고 김신행 교수님 국제경제론이 있어요. 근데 그 초심자에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김신행 교수님 국제경제론이니까 한번 서점에 가셔서 두 책 보시고 잘 읽히는 걸로, 지금 빨리 읽어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신행 교수님 책을 추천을 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초심자에게 훨씬 더 친절한 책이니까. 오케이. 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우리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은 생각보다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니티 미시도 그렇고 트리니티 거시도 그렇고 1순환 때 그 주제를 다 다루지 못했잖아. 그쵸?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예년과는 달리 그 외교원하고 국통직 학생들은 결국 이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에 있는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3순환 때 이따만치 추가적인 자료까지 흡수하게 될 거예요. 근데 5급 공채 학생들이라던가 그러니까 5급 공채 학생들, 이 국제경제학 선택 과목이 없는 분들은 이번 1순환에서 수업 시간에 전달해 드릴 내용들 있죠. 이게 이제 트리니티 국경의 한 80%? 뭐 요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7, 80%. 그거는 필수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 기준을 좀 개인마다 다 달리 설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외교원인데 1순환 때 안 다른 주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외교원 학생들은 해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5급 공채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각 개인마다 이제 좀 공부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오늘부터 국경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경제학 이야기를 바로 할게요. 이 국제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이 두 분야로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 국제, 무역론. 또 하나가 국제 금융론이에요. 이 기억을 해보면 미시 분량이랑 거시 분량 중에 뭐가 분량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세요? 미시 분량이 더 많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2번 수업을 한다면 거의 12회 정도가 미시였고 10회가 거시였는데, 국경도 마찬가지야. 국제경제학의 미시 파트가 국제무역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국제금융론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 개방, 거시경제론.
거시경제학인데 그 분석의 환경이 뭐로 달라졌을 뿐이야? 개방경제로 달라졌을 뿐이에요. 오케이? 거시경제학이 뭐지? 거시경제학이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라고 배웠잖아요.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확인은 돼. 뭘 통해서?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종 매크로 이코노믹 펀더멘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시경제 변수들을 통해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GDP,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그쵸?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인데, 그 분석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걔네들이 왜 변하냐.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컨대 1380원, 1360원까지 좀 안정되는가 했더니만 다시 1410원, 20원, 30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환율이 어떨 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올라가기도 하는데 궁금하단 말이지. 얘가 왜 변하는지.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왜 변하는지를 알아내려면 얘가 결정되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힘들에 의해 얘가 결정되는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거 왜 어떤 힘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냐 이거예요. 그게 어떤 힘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왜 궁금해하냐. 아, 얘가 이런 힘들에 의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를 알아내면은 걔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환율이 왜 오르고 환율이 왜 떨어지는지를 알면 이거 환율이 너무 높아서 힘든데? 라고 했을 때 환율을 누를 수도 있을 거고 환율이 너무 낮아서 힘든데? 라고 할 때 환율을 올릴 수도 있을 테니까 이게 바로 각종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 보면 이렇게 역전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패러다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가 똑같으면 수익률이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당연히 더 안전한 자산을 구입하려고 할 건 뭐예요? 달러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으로부터 이 달러 자본이 유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그 프리미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3%일 때 우리는 한 4%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어느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진 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미국 금리가 드디어 우리나라 금리를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즉 금리 역전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금융시장, 우리나라 외환시장 붕괴된다 이제. 보나마나 대규모의 외화자본 뭐가 발생할 거다? 이탈이 발생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 환율이 낮은 채로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본이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기회만 생기면은 나가려는 외화자본의 유출 압력이 존재하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에 의해서도 환율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큰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어떻게 해서 높여가지고 다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미국 금리에 비해 우리나라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일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면은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죄송해요. 우리나라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이고 싶은데 이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거시경제학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시경제의 분석 환경을 뭐로 바꾸면 개방경제로 바꾸면 이게 국제금융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국제금융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뭐랑 비슷해. 거시경제학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소위 국제경제학의 미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제무역론은 우리가 배웠던 이 미시경제학이라는 성격이나 내용이 좀 많이 달라. 그냥 미시경제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시 분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많이 다르니까 이건 좀 새로 배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비중으로 보면은 얘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 얘가 왜 압도적으로 높을까? 교수님들께서 출제하기가 좋거든. 거시경제학의 연장선상으로 출제하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L은 모여가지고 재정정치 교육과 어떠냐, 통화정치 교육과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자, 요걸 뭐로 바꾸자? 개방경제로 바꾸자. 그럼 거기 이제 BP 하나 추가하고 이 자본 이동성에 따라 BP가 얼마나 완만한지 가파른지 설명해 주시고 무슨 제도? 환율제도가 뭔지만 추가하면 분석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국제 무역론 문제를 출제하려면 그냥 무역론 문제를 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기를 좀 꺼려 하신 건지 어쨌든 지금까지 출제 빈도로 보면은 경제학에서의 출제 빈도로 보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고 국제경제학이라는 독립된 분야, 독립된 과목으로 보더라도 사실 무역론 문제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죄송해요. 국제경제학 독립된 과목으로 본다면은 무역론 출제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심정적으로는 국제금융론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주고 공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 거고 국통직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원 학생들은 무역론이 오히려 비중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거지 법칙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국제 무역론은요, 크게 그 덩어리가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무역 모형, 두 번째가 무역 정책. 무역 모형은 무역을 왜 하냐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역을 왜 할까? 무역이 뭐죠? 무역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역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무역이 뭐예요? 무역이? 그렇죠. 국가 간 생산물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 맨날 교과서에 나오지. 교환에 있는 거예요. 교환. 그럼 이제 무역을 왜 하냐라는 물음은요. 한 나라가 그냥 지네 나라에서 생산한 걸 지네 나라가 소비하고 끝내면 되지. 이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자급, 자족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구태여 지네 나라가 생산한 거의 일부를 쟤한테 주고 저 나라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국가가 뭘 하냐? 교환을 하느냐? 이게 무역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야. 그럼 대답은 뻔하죠. 자급, 자족에 비해 무역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 더 크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뭔데? 다시 하기서 지금 무역에 이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의 이득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 이렇게 구성돼내야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무역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제 좀 정돈을 하면요. 이 무역 모형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무역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득이 있으니까. 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무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국가 간의 생산물 교환이라고 했지. 이걸 보통 우리는 뭐와 뭐라고 이야기해? 수출과 수입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궁금한 거야. 무역을 하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무역을 한대. 그럼 우리가 쟤랑 무역을 한다면 뭘 수출하고 뭘 수입할지, 뭘 수출하고 뭘 수입하는지를 뭐라고 이야기해? 무역 패턴이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무역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저 나라랑 무역을 하면 무역 패턴이 어떨 건데 이거예요. 무역 패턴을 예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역을 하면 그런 이득이 생겨서 무역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 나라랑 무역을 하면 이걸 수출하고 이걸 수입하겠구나. 거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마도 무언가를 수출하게 된다면 그건 저 나라가 우리나라가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이 물건을 왜 수출을 할까? 저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수출하게 되는 생산물은 이전에 비해서 그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럼 그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요소가 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일자리가 더 생기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소득 분배 측면에서 유리해져 불리해져. 유리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무언가를 우리가 수입을 한다는 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국산품보다는 저걸 쓰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산품은 예전에 비해 더 팔려 덜 팔려? 덜 팔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생산이 어떻게 될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수출 산업과는 반대되는 불리한 현상이 생길 거란 이야기지. 이게 바로 무역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주는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야, 무역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겠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무역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QP 평면에서 이 생산물의 이 나라 공급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 생산물의 이 나라 수요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첨자 D는 도메스틱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급자족이 뭐예요? 자급자족이. 자급자족이 뭐예요? 이 나라의 수요는 이 나라의 공급으로만 충당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자급자족 균형이 여길 거란 이야기야. 근데 이 나라 바깥에 있는 이 소위 대규모의 세계 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세계 시장과 이 나라 시장이 이렇게 단절돼 있다가 이 문이 활짝 열려버린 상황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세계 시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세계 시장 사이즈에 비하면은 이 나라 시장의 사이즈는 진짜 이 밤톨만큼도 안 되는 아주 규모가 작은 뭐 요 정도라고 할게. 그럼 이제 이 나라가 시장을 개방한다는 건 소위 이런 표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나라 시장이 세계 시장에 편입된다. 이제 이 나라 시장도 세계 시장의 일부로 여기 이렇게 가서 붙어버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형성해 놓은 가격이 PW일 때 이 거대한 시장이 이 나라 시장에 붙어 간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이 나라는 또는 이 나라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개방하는 순간 이 세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PW를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어. 이걸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시장이니까. 이런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해? 대국 소국. 소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소국이라고 하고 시장을 열었더니만 세계 시장에서는 이 똑같은 물건이 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할게.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소비자들은 굳이 이 비싼 가격 주고 국산품 쓸 필요가 없지. 똑같은 물건을 요 가격으로 쓸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나라 생산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이제 이 가격으로 소비될 기회가 이 나라 소비자들에게 생기니까 이 가격으로는 물건이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생산을 여기로 줄이겠죠. 이게 바로 이 나라 소비자든 이 나라 생산자든 다 PW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어떻게 돼? 증가하지.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어떻게 돼?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만큼 이 나라 전체 잉여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무역의 이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이 나라 이만큼을 뭐 하게 돼? 수입하게 되지. 한 단위당 얼마의 가격으로? 이거의 가격으로. 그럼 이 나라는 이만큼의 물량을 바깥에서 수입하면서 요 사각형만큼의 대가를 이 바깥에 지불하고 있을 텐데, 그럼 저 사각형만큼의 대가가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이 나라의 후생 분석에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반영한 거예요. 다시 하기 위해서 원래 생산자가 여기 있었지. 원래 생산자 여기 있었어요. 자, 봐요. 하나당 이만큼의 가격으로 이만큼을 이 나라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어. 그래서 획득하는 돈이 이만큼이야. 근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요게 생산자잉여로 남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당 이만큼의 가격을 받죠. 그리고 요만큼을 팔죠. 누구에게? 이 나라 소비자들에게. 그럼 이제 이만큼을 받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니까 생산자잉여가 요만큼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요게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이에요. 자, 근데 소비자잉여를 볼게요. 원래 소비자들 여기서 소비하고 있었지. 그럼 이만큼을 이 나라 생산자들에게 지불을 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소비자잉여가 원래 묘면적이었을 텐데 지금 소비자들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잖아. 그쵸? 자, 이만큼을 소비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만큼을 소비하는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요 면적이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 요만큼은 국산품 쓰고 있지. 그럼 결국 요만큼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고?
자국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거고 나머지 요만큼에 대해서 이만큼은 누구에게? 외국에게 지불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 반영한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은 생산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고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였던 거잖아요.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사회후생의 변화를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잉여의 변화, 생산자잉여의 변화. 소비자 아니면 생산자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간혹 누가 들어오느냐? 정책 주체로 정부가 들어올 때가 있어. 플러스 예컨대 정부 재정잉여의 변화, 버짓 서플러스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정부 이득이 될 테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근데 자 봐요. 이제 사회후생이 뭐예요? 사회후생. 사회가 경험하는 총 편익에서 이 사회가 경험하는 총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사회후생의 변화분은 총 편익의 변화분에서 총 비용의 변화분을 차감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봐요. 원래 생산과 소비가 다 여기였지. 근데 지금 생산이 이렇게 줄어들잖아. 이해되세요? 생산이 이만큼 줄어들면 생산에 소요되던 비용 중에 요만큼이 줄어들잖아. 이 나라 생산을 여기서 여기로 줄이니까 이 나라 생산 비용이 요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득이야, 손실이야?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이득이라. 동시에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잖아. 그렇죠?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면 소비로부터 누리는 편익이 이 수요 곡선의 밑면적만큼 어떻게 돼?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사회후생의 증가분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비용 절약분, 편익 증가분 해서 요게 이거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저 오른쪽에 나오는 면적이잖아.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이 왼쪽에 나오는 면적이잖아. 이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의 증가분은 이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자, 이건 이제 폐쇄경제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방경제에서는요,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 편익이 이만큼 늘어나요. 주의하셔야 돼. 자, 근데 이만큼의 편익을 더 누리기 위해, 즉 이만큼을 더 소비하기 위해 요만큼을 지금 추가로 뭐하고 있어? 수입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만큼의 편익이 더 생기기는 하는데 요 밑에 면적만큼이 다른 나라로 지불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 그럼 어쨌든 편익이 이만큼 늘어나죠? 근데 이거 공짜로 하는 소비가 아니라고. 하나당 이만큼씩 대가 지불하고 하는 소비잖아. 그럼 이제 요 면적만큼이 이 나라 안에서 어디에선가 어디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변이지만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순이득은 뭐만 남는 거야?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봐요. 생산을 이만큼 줄이지. 생산을 이만큼 줄이는데 이 생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만큼의 생산 비용 절약이 발생해. 이건 이득이지. 대신 이걸 뭐로 메꿔야 돼? 수입으로 메꿔야 된다. 이 나라가 생산하던 거 생산 안 하고 그 자리를 수입품이 메꾸는 거잖아. 이만큼의 수입으로 인해 한 단위당 이만큼씩 이 나라 바깥으로 지불이 되겠지. 그럼 요만큼이 이 나라 안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이 아니라 이 나라 바깥으로 이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만큼은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순이득은 요거로 남는다는 거죠. 요거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폐쇄경제랑 개방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야. 이 폐쇄경제라면 어차피 누군가가 지불하는 게 그 나라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 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개방경제는
이 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이 나라는 몫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득이 되는 거고,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그만큼의 몫이 이 나라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니까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 이렇게 써주셔야지. 해외 순수취 금액이 저 앞에 동글뱅이 친 두 개의 사각형만큼 늘어나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각형만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국 요 위에 두 개의 삼각형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올해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좀 나눠드린 거 있죠? 우리 트리니티 맨 뒤에 보면은 2023년도 거까지는 기출문제가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이후 게 없어갖고 올해 이제 추가로 기출문제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2025년) 5급 공채 국제경제학 1문 보시면은요. 국제경제학 1문 보시면 XJ에 대한 각국의 국내 시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세계 시장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거 풀자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풀 텐데 설문 1번 봐봐. 무역 전과 후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무역량을 각각 구하시오. 그러니까 무역을 개시하기 전 자급자족 상태를 먼저 찾으시고 이 나라가 무역에 참여하게 된다면 수출하게 될지 수입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무역량이라고만 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수입량일 수도 있고 수출량일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계산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무역 전후를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설문 2번. 이문. 완전 경쟁 시장에서 XJ에 대한 소국인 각국의 수요 함수는 그거, 기업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은 그거, 어쩌고저쩌고, XJ 생산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한 사회적 한계 비용은 그거. 자, 앞에 문제는 사실 대국이었는데 얘는 이번엔 뭐야? 소국이야. 그게 다르다는 거고. 자, 설문 1번 봐봐. 세계 가격이 651대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거 뭐 취급하라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라는 이야기야. 이때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사회후생의 변화분을 구하고라고 돼 있네. 그럼 일단 계산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수출하게 될 나라인지 수입하게 될 나라인지 몰라요. 계산을 하셔야 돼.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잖아. PMC, SMC.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뒤쪽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 29번 보세요. (29번) 그 문제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 29번의 박스 밑에 보면은 XJ는 그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단위당 이만큼의 피해 비용을 사회에 유발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위에 보면은 이제 TCX 나와 있죠. 이거는 다 PTC지. Private TC. 그러니까 그거를 X로 미분하면 뭐예요? PMC잖아. 거기다가 얼마씩 더하라는 거예요? 2씩 더하라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SMC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무역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제 설명만 드릴게. 하여.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이 뭐 이렇게 그려져. 문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 다음에 PMC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SMC가 뭐 이렇대. 그 지금 방금 봤던 이문, 발문을 다시 보세요. 기출문제. 무슨 시장이래? 완전 경쟁 시장이래.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급 곡선은 뭐나 마찬가지다? MC 곡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이때 MC는 SMC예요, PMC예요? 저기 당연히 PMC지. 생산 주체가 최소한 이만큼을 받고자 하는 게 공급 곡선이잖아. 나에게 이만큼의 한계 비용이 발생하니까 나 그만큼 받아야 되겠어 라는 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는 자급자족 상태에서의 균형이 여기였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참고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지금 어디에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 수요 곡선은 뭐이자 뭐예요? PMB이자 SMB잖아. 이거 미시 마지막에 다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러고 있는데 무역을 한대. 세계 가격이 얼마래요? 650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자급자족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하고 그 650이라는 세계 가격 있죠? 이거 대소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세계 가격이 이거보다 이렇게 높게 위치한다면은 이 나라는 뭐 하려고 하겠어? 수출하려고 할 거라고. 근데 세계 가격이 650이 이 가격보다 낮다면은 수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풀진 않을게. 예를 들어서 뭐 이쯤이다. 이게 650이다. 라고 하면 이 나라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 이 차이를 좀 더 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 그러니까 세계 가격이 뭐 한 이쯤이라고 하고 이 가격으로 소비할 기회가 이 나라 소비자들에게 생기니까 이 나라 소비자들 여기서 소비하고자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나라 생산자들은 어디로 가냐? 이 나라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가격도 이제 650이잖아. 그러면은 나 여기 가서 생산할래가 된다고. 그럼 소비량은 이만큼이고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이 나라 생산량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 차이만큼이 뭐로 충당된다는 이야기야?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무역량이야. 오케이? 자, 원래 무역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뭘 구하래? 사회적 후생변화분을 구하려잖아. 사회적 후생변화분. 무역을 하지 않는 상태가 여기요. 그쵸? 요거부터 정확히 찾아내야 돼. 무역을 하게 될 때, 오케이? 먼저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요거. 위에 거. 소비자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죠. 그럼 소비자녀가 요 면적만큼 어떻게 돼? 증가해요. 아까랑 비슷해. 생산자는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럼 생산자녀는 요만큼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러니까 요만큼 사회후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삼각형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지금 정보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거 소비하는 사람, 이거 생산하는 사람 말고 제3의 피해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소비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이득을 누리고 이거 생산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피해를 경험하니까 거기서 순이득이 요만큼 생기는데 소위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생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여기서 어디로?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까? 여기로 줄어들지. 이게 생산량 감소분이잖아. 그 생산이 누군가에게 유발하고 있던 피해 중에 이만큼이 피해 비용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그럼 이것도 이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성이 고려되면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3자 이득이 들어가야 된다. 그 외부성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밑에 거. 밑에 거로 생각을 해보자고.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죠. 그럼 소비로부터의 편익이 이만큼 증가해. 오케이.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생산이 이만큼 줄어들죠. 생산이 줄어들에 따라 뭘 아낄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얼마를 줄일 수 있어? 이만큼을 줄일 수 있다고, 이만큼. 사회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편익이 얼마나 생기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봐야 소셜 웰페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편익이 이만큼 어떻게 돼? 증가해. 사회적으로 볼 때 이만큼 비용이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럼 이제 봐요. 요 면적 따라오셨어요? 요 면적만큼 요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만큼을 뭐 하게 돼? 주황색만큼을 수입하게 되잖아. 한 달에당 얼마씩 주면서 650. 요 밑에 있는 사각형만큼이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남는 이득은 아까 본 거랑 똑같잖아요. 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왜 갑자기 여기로 샜냐 하면은 무역을 왜 한다고? 이득이 생기니까. 그럼 그 이득이 뭔데?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들이 지금 다. 1문이든 2문이든. 아시겠죠? 이런 수준의 문제야말로 딱히 뭐 국제경제학에 등장하는 뭐 리카도 모형이든 핵시올린 모형이든을 안 배웠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올해 이 국통직 필수 과목으로 출제된 이 국제경제학 문제는 역대급 문제예요. 역대급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국경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내셨다고. 3문? 이거 거시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풀진 않겠지만.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여담이고, 자, 제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무역 모형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 무역을 왜 하냐? 뭐가 생기니까 한다? 이득이 생기니까 한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봤던 케이스에서는 다 이 나라가 무역을 할 때 뭘 하는 입장인데, 입을 하는 입장인데, 모두 똑같아, 출도 마찬가지야. 그 이문의 설문 2번 풀어보시면, 이문의 설문 3번 풀어보시면은 그 케이스는 아마 수출하는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이문의 설문 2번. 오케이, 뭐 이제 우리가 해당 진도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무역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역은요, 그 내용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 대답해봐. 이 지구를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랑 남반구로 나눌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루어지는 무역도 있고 주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끼리 좌우로 하는 무역도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이 하얀색이 무슨 무역이야? 보통 아래로 내려가는 게 공산품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농산물이고 이게 산업 간 무역이야. 그리고 이 대부분의 공업화를 이미 이룩한 소위 공업국들, 주로 뭐라고 불러 우리가? 선진국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북반구 쪽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들이 지네들끼리 공산품을 주고받고 하는 산업 내 무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가 뭐냐 하면은 뭐랑 뭐로 나누는 거야?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이냐?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이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소형 승용차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대형 승용차를 수입하는 무역을 한다면 이건 산업 간 무역이에요, 산업 내 무역이에요. 소형 승용차 수출하고 대형 승용차 수입하는 거. 산업 간이야, 산업 내야. 이거예요. 어디까지를 동일 산업이냐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산업 간이 될 수도 있고 산업 내로 될 수도 있어요. 승용차면 그냥 동일 산업이다 라고 하면 지금 예시 들었던 건 뭐가 돼? 산업, 내 무역이 되는 거야. 근데 승용차라 하더라도 소형 승용차냐 대형 승용차냐는 다른 산업이 아니냐라고 하면 이건 무슨 무역이 되는 거야? 산업 간 무역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무역이 산업 내 무역인지 산업 간 무역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동일 산업으로 포함시킬 거냐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 이제 분류하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무역을 크게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고 이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양대 모형이 하나가 리카도 무역 모형 그리고 또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핵시올린 무역 모형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구별이 되겠지. 이 리카도 무역 모형은요, 재화는 몇 종류여야 돼? 당연히 2개 이상이어야 되겠죠. 교환이 있으려면. 그죠? 그래서 이구, 이재화. 이게 무역을 위한 기본 조건 아니야? 근데 생산 요소가 뭐로 유일하다고? 노동으로 유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생산 요소는 노동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하는데 비해서 이 핵시올린 모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국, 이재화, 노동자본, 이요소 모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X제의 생산함수가 Y제의 생산함수가 이렇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 부존량이 이렇다고 할게요. 그럼 대충 감 잡아보세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 노동량이 몇 단위야? 100단위야. 그거 가지고 일부는 X제, 일부는 Y제 생산하는데 투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결합을 해. 이 LX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루트 X 넣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LY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넘기면은 이거 LY 제곱 이퀄 2Y잖아. 루트 2Y 넣으면 되죠.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 가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하는 곡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재화 몇 종류? 2종류. 생산 요소 뭐? 1종류. 그리고 국가는 이제 A국, B국 있다고 할게요. 이게 바로 리카도 모형의 기본 가정인데 지금 이거는 리카도 모형이 아니에요.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XY 평면에다가 얘의 형태를 그려보라고. 그려보세요, 빨리. 모든 노동을 다 X제 생산에 투입을 해. 모든 노동을 다 X제 생산에 투입하면 X제 생산량이 얼마가 돼? 100의 제곱. 맞죠? 그리고 모든 노동을 다 Y제 생산에 투입을 해. 그럼 Y제 생산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절반. 2분의 1 곱하기 100의 제곱. 분명히 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생긴 직선인지 직선은 아닌 건 확실하지.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빨리 추적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뭘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야지, 이거를. MRTXY를. MRTXY가 뭐예요? PPC 기울기에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리고 이 PPC 기울기 이건 그냥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이제 뭐 전미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 2분의 1 앞으로 떨어지고 루트 x분의 1 곱하기 dx. 이거는요? 2분의 1 앞으로 떨어지고 루트 y분의 1 dy.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dx 나누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뭐 루트 2분의 1. 루트 y분의 루트 x분의 루트 y. 이렇게 되잖아. 계산하시면은. 자, 얘가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x분의 루트 y래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PPC 상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해. PPC는 어쨌든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서 뭐 하나 생산 늘리면 뭐 하나 생산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얘 어떻게 되지? 커지고, 얘 작아지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러니까 PPC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자주 등장하진 않았죠. 경작에서. 근데 국경에서는 자주 등장해요. 자, 이 표현을 좀 잘 들어주세요. 생산 요소가 예를 들어서 노동으로 한 종류잖아요. 생산 요소가 노동으로 한 종류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본의 투입량은 고정한 채 노동 투입량을 한 단위 늘려나감에 따라 생산이 늘겠지. 근데 그 생산이 늘어나는 폭은 점점점 커져 작아지죠, 보통.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봐봐. 얘 봐봐요. X제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할 때 X제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봤더니만 뭐예요? 이거지. 이거 일단 양수죠. 이게 양수라는 건 생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저기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노동 투입을 늘릴수록 이게 한계 생산체 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건 우리의 보통의 상황과는 달리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하는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산 요소가 노동으로 유일하잖아? 그러면 우리 미시에서 배웠을 거예요.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다 2배로 늘릴 때 생산량은 몇 배로 늘어나느냐가 뭐예요? 규모 수익이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는 모든 생산 요소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어? 노동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노동의 투입을 늘릴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인데 노동 투입 증가율이 뭐예요? 아까 2배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이럴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오케이? 이게 노동 투입 증가율, 생산량 증가율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1이면 이게 뭐예요? IRS, CRS, DRS 중에 뭐 이게? CRS잖아. 근데 이게 1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IRS가 되는 거잖아. 1보다 작으면 DRS예요. 자, 근데 얘는 뭐, 얘는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자연로그 취해. 그럼 lnx는 2 곱하기 ln lx잖아.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 미분은 ln lx를 미분하라는 거잖아. 얼마예요? 2잖아, 2. 그쵸?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생산 요소가 예컨대 노동으로 유일하잖아? 그럼 그때는 사실 노동의 한계 생산이랑 규모 수익이랑 같은 이야기가 돼요. 이게 지금 전달되나? 생산 요소가 어차피 노동 하나면 노동 투입을 늘릴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자 규모 수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증한다는 건 규모 수익이 뭐라는 거야? 체증이라는 이야기야.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다는 건 규모 수익이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대충 감 잡으셨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렇게 1승으로 나와. 그럼 보나마나 생산하는 곡선이 이런 형태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2분의 1승 2분의 1승으로 나와. 그럼 생산하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핑크색이 뭐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일정한 거잖아. 그쵸? 규모 수익이 뭐예요? 불변이에요. 근데 연두색이 뭐예요? 연두색.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하는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곧 규모 수익 감이기도 하고. 오케이? 이 중에 리카도 모형은요, 무슨 색이야? 하얀색, 핑크색, 연두색 중에. 연두색? 핑크색이 핑크색. 오케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다? 일정하다. 규모 수익 뭐다? 불변이다. 생산하는 곡선 우하향이 뭐다? 직선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카도 무형 모형의 기본 모양을 말씀을 드린 거야.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리카도 무형 모형의 기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시올린 무형 모형. 얘는 생산 요소가 노동뿐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 자본도 존재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리카도 무형 모형에서는 생산하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핵시올린 무형 모형에서는 생산하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핵시올린 무형 모형에서는 생산하는 곡선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니까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이 뭐 한다고 가정한다? 감한다고 가정한다. 오케이?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넘기세요. 핵시올린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가 되는 이유는 XJ와 YJ가 하나는 노동집약제고 하나는 자본집약제라는 사실에 있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 뭐 이런 거랑 직결된 현상이 아니라 XJ와 YJ의 뭐가 다르다는 데 있는 거야? 요소 집약도가 다르다는 데 있는 거야. 잠깐, 갑자기 노동집약제, 자본집약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리카도 무형 모형 이야기할 때는 뭐가 노동집약제고 뭐가 자본집약제요? 그딴 거 불가능하지. 자본이 없으니까. 근데 핵시올린 무형 모형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 요소가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기 때문에 얘는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제어하고 쟤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제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핵시올린 정리 한번 들어오셨죠? 핵시올린 정리가 뭐야?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뭘 수출하고?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제를 수출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칠레와 무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칠레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 풍부국이 돼? 걔보다는 자본 풍부국이 돼요. 칠레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 노동 풍부국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칠레랑 무역을 한다면 뭘 수출하고 뭘 수입하는지를 아까 뭐라고 그랬지? 무역 패턴이라고 했는데 뭘 수출할까? 자본집약제. 뭘 수입해? 노동집약제.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독일이랑 무역을 한다고 하면 한국이랑 독일을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이 뭐 입장이 되는 거야? 노동풍부국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게 되는 거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시올린 모형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쨌든 핵시올린 모형에서 생산하는 곡선이 리카도 모형과 달리 저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이유는 XJ와 YJ의 뭐가 다르다는 데 있어? 요소 집약도, 요소 결합 비율이 다르다는 데 있다. 그걸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 두 가지가 리카도 모형 모형과 핵시올린 모형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 내 무역.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 한번 좀 보셨을 거야. A국에서 B국으로 뭐가 수출되느냐면 X제가 수출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무역은 교환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입되는 게 뭐겠구나, Y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수입되는지를 봤더니만 Y제가 수입되는데 X제도 수입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게 이상한 거지. 기껏 뭐 줘놓고 X제 줘놓고 다시 X제로 받아오는 걸 뭐하러 하냐 이거잖아.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되지. A국이 생산하는 X제와 B국이 생산하는 X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산업, 내 무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기 위한 대전제가 뭘까? 스마트폰인데 다 똑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어야 한다. 소형 승용차인데 다 똑같은 소형 승용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 산업 내에서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제품에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장과 양립이 불가능해?
완전 경쟁 시장과 양립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장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불완전 경쟁 시장들 중에서 특히 동일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되는 점을 강조하는 시장 형태가 뭐 있어요? 독점적 경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때는 무슨 시장을 끌어다 들여? 독점적 경쟁 시장을 끌어다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산업 내 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독점적 경쟁, 산업 내 무역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틀만 잡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 어떤 한 나라가 뭐 이렇게 생겨먹은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자, 자급자족. 이게 특징이 뭐예요? 내가 XJ 100개를 생산하고 YJ 100개를 생산하면 XJ 소비 몇 개 할 수 있어? 100개. YJ 소비 몇 개 할 수 있어? 100개. 자급자족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재화의 생산량과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소비량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나라가 어디 위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가 PPC죠.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이 나라는 저 PPC의 어디에선가 뭐 할 수 있게 돼? 생산할 수 있게 돼. 근데 그 점을 생산하게 되는 순간 그 점을 뭐 해야 돼? 소비해야 돼. 이게 자급자족의 특징이야. 다시 하기 위해서 PPC 상의 한 점을 생산점으로 선택하면 그 점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PPC 상의 한 점에서 뭐 할 수 있게 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결과적으로 PPC는 원래 뭐에 관한 제약이야? 생산에 관한 제약이잖아. 이걸 넘어서서 생산할 수는 없다는 건데 곧 뭐가 되는 거야? 생산 가능 곡선이자 소비 가능선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자,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죠? 효용 극대화예요. 그쵸? 이 얼마나 많은 효용을 누리느냐는 XJ랑 YJ의 무슨 양이 결정해요? 소비량이 결정해요. 여기 들어가는 XJ랑 YJ는 다 이만큼 X랑 Y를 뭐 한다는 의미야? 소비한다는 의미야. 그리고 이게 극대화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나라의 관심사는 야,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XJ 몇 개 소비하고 YJ 몇 개 소비해야 될까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소비하게 될 XJ 수량과 YJ 수량은 뭘 벗어날 수 없어? XJ와 YJ의 생산량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뒤에 원래 뭐가 와야 돼?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치면 소비 가능선이 와야 되잖아. 예산 제약이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모으면 돼 그냥. PPC가 오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 폐쇄 경제 내지는 자급자족 경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극대화 프로그램은 이거란 이야기야. 그럼 이걸 찾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낸 저 X와 Y는 뭐이자 뭐야? 생산량이자 소비량이야. 그러니까 변수 몇 개 찾아내면 돼? 2개 찾아내면 돼. 오케이? X랑 Y. 그럼 이제 방정식 몇 개 필요해? 변수 2개 찾아야 되니까. 방정식 2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자 소비 가능 곡선이야. 그럼 여기 이제 효용을 나타내는 뭘 그려서?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그게 가장 바깥쪽으로 밀려난 점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거잖아. 요게 IC0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이 나라가 판단하기에
자급자족 상태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 및 소비점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자급자족이에요. 근데 무역을 하잖아요.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같을 필요가 없지. 또는 저게 달라지는 게 무역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비교했는데 이러면 저 차이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출한다는 이야기잖아. 이러면은 저 차이만큼 입한다는 이야기잖아.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무역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지? 교환이라고 그랬어. 트레이드 마켓이 있어. 예컨대 A국, B국, 두 나라가 무역을 한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나라가 무역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서로 단절돼 있던 두 나라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뭐 되는 거다? 통합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두 나라가 무역을 한다는 건요, A국과 B국이 여기 와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무역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게 이야기가 더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A국이 나와. 뭐 하려고 나와? 교환하려고 나와. 교환하려면 손에 뭔가 쥐고 나와야 되잖아. 야, 내가 XJ 이만큼, YJ 이만큼 쥐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너랑 교환 좀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했던 뭐가 되는 거예요? 부존재와의 교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 가지고 나갈 XJ랑 YJ를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들고 나갈 거 아니야. 첫 번째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어디서 뭐 할까? 생산할까?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 그래, 그걸 들고 나가서 교환을 할 테니까. 어디서 생산할까요? 자, 지금 내가 XJ를 이만큼 만들어내고 YJ를 이만큼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트레이드 마켓에 나갔더니 지금 세계 시장에서 트레이드 마켓에서 XJ가 하나당 이만큼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YJ가 하나당 이만큼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게 내가 만들어서 갖고 나가는 XJ의 세계 시장 가치, 이게 내가 만들어서 갖고 나가는 YJ의 세계 시장 가치잖아. 이게 작기를 원하겠어? 크기를 원하겠어? 최대한 크기를 원하겠지. 내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최대한 클 수 있게끔. 그래, 내가 손에 쥐는 돈이 가장 커진다는 거니까. 오케이? 이걸 추구한다고. 단, 어딜 벗어날 수는 없어. 생산하는 곡선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먼저 찾아야 돼. 이게 뭐 찾는 거예요? 생산점 찾는 거예요.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벗어나서 생산할 수는 없어. 이걸 벗어나서 생산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XJ와 YJ의 value가 이거지. 이건 이게 상수 취급해. 그럼 이제 이 나라가 원하는 건 이게 가장 커지는 거니까 소위 아이소 밸류 라인을 하나 그리자고 배웠었잖아요. 등가치선을 하나 그리자. 그럼 이거 Y에 관해 정리하면은 PYW분의 PXW 곱하기 X 플러스 PYW분의 V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이제 등가치선의 뭐가 되는 거고? 기울기. 저기서 어떤 형태? 우아형의 직선 형태. 그리고 걔를 최대한 안쪽으로 당기고 싶어, 밀어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점을 찾아야 된다고. 요거 문제에서 줘요. 세계시장 가격이 지금 얼마다. 이렇게. 봤더니만 이거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점 이렇게 찾아지더라. 이거 이렇게.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등가치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걸 찾아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XJ 이만큼, YJ 이만큼을 생산하려고 할 거라고. 그럼 결국 이 나라는 XJ를 저만큼, YJ를 저만큼 쥐고 세계 시장에 나가는 거지. 교육 시장에 나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디서 뭐 할까? 소비할까? 이게 궁극적인 관심사 아니야? 그 소비가 나의 뭘 결정하니까? 효용을 결정하니까. 오케이? 자, maximization U
cx, cy 이렇게 써야 되지. 여기 위에 있는 x, y는 지금까지 x, y는 뭐예요? 생산량이야. 근데 폐쇄 경제에서는 그게 모이기도 했던 거고 소비량이기도 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이제 생산량과 소비량을 구별해야 된다. 이게 컨숨의 약자로서 C라고 할게요. 이게 극대화돼야 돼, 효용이. 단,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제약이 있지. 저기서 뭐? 주황색 선이잖아. 저 위에서 소비할 수 있잖아. 뭘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부전재화의 교환모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 먼저. cy 빼기 y 스타 이퀄 마이너스 pyw분의 pxw cx 빼기 x 스타. 이거 이해되시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x 스타 콤마 y 스타를 지나는 길기가 얼마예요? 요거인 직선이 저 주황색이잖아. 저기 위에 어디선가 소비할 수 있잖아. 그거 달성하는 뭘 찾아야 돼? cx, cy를 찾아야 된다. 그걸 예를 들어서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IC1이라고 할게. 그럼 이 나라는 여기서 소비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나라는 이만큼 x제를 뭐 하려는 거예요? 수출하려는 거지. 그리고 이만큼의 y제를 뭐 하려는 거예요? 수입하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트레이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잖아. 무역삼각형. 이거 이제 왕왕 나올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면. 오케이. 이게 무역 하에서 이 나라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시겠죠? 그려놓고 보자고. 그려놓고 보니까 이 나라는 무역을 하려고 하겠지. 효용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그 무역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원하는 무역의 패턴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하는 그런 무역의 패턴일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문제에 따라서는요, 이거 계산형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경제학 입양 국제경제 문제 보시면은요, (2번) 문제 보세요. 2번. (9페이지) A국은 두제와 XY를 생산하는 데 총 1800시간의 노동을 투여할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는 노동만을 고려한다. X 생산함수, Y 생산함수. 그리고 해당 국가의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그거이다. 오케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X제 가격은 1이며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첫 번째, 폐쇄 경제 균형에서 X, Y제 생산에 각각 투입되는 고용량과 노동자들의 균형 명목 임금을 도출하시오. 이때 생산자 이윤은 각각 얼마인가? 설문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 점. 정보 다 나와 있지. 무차별 곡선 그릴 수 있죠. 생산하는 곡선 그릴 수 있죠. 뭐 찾으면 돼? 접점 찾으면 돼. 아까 이거 풀기 위한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이거 미지수 몇 개 구해야 되니까. 2개 구해야 되니까 방정식 몇 개면 돼? 2개면 돼. 하나는 나와 있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PPC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잖아. 두 번째 방정식이 뭐예요? 뭐랑 뭐가 접해야 돼? PPC랑 IC랑 접해야 되잖아. 그럼 뭐 이퀄 뭐? MRS XY랑 아까 잠깐 나왔던 MR TXY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출문제라니까 이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걸 시작으로 거기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구한 건 뭐예요? 지금 X제 생산량과 Y제 생산량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노동 투입량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모든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 돼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이거겠지.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한 개 생산물 가치만큼 임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봐요. 여기 첨자를 제가 다 이렇게 달아버려. 이건 무슨 산업에서의? X 산업에서의 임금이야. 근데 무슨 산업도 있어? Y 산업도 있잖아. 이렇게. 근데 문제 봐봐요. 각각 투입되는 고용량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생산함수에 때려 박으면 되니까.
균형 명목임금을 도출하라고 돼 있잖아. 오케이? 이런 문제의 너무나도 당연한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국가 안에서 X 산업과 Y 산업 사이의 요소의 이동은 어떻다? 자유롭다는 이야기야. 이걸 제한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제한적이다라고 줘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쪽에서 받는 임금이 이거고 이쪽에서 받는 임금이 이거면 어떻게 돼? 이럴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고. 그래야 균형이 달성되니까. 근데 거기 봐. 균형 뭘 구하래? 명목임금을 구하래잖아. 자, 봐봐. 이거 어차피 같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낼 거예요. 여기 접점 찾을 거 아니야. 여기를 지나는 공통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나라가 무역을 하기 전 지네 나라 안에서 가지고 있는 PY분의 PX겠죠. 요거는 미시에서 배우잖아. 이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PX는 얼마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에 따라 요거 구하시면 된다고요. 아니면 굳이 이거 안 구하더라도, 여기 봐. 이거 안 구하더라도 지금 이렇잖아, 이렇잖아. 요거 가지고 풀면 되죠, 요거 가지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까지 가면 돼? 이윤까지 가시면 돼, 이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X와 Y에 대한 국제 가격 모두 1로 정해진다고 한다. A국의 무역 패턴과 무역량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 찾으라는 거, 이거. 근데 몰라. 아직 문제 풀기 전에. 이기울기랑, 오케이? 이기울기의 대소를. 지금 이기울기는 나와 있지, 문제. 얼마야? 이 주황색 기울기 1이잖아, 1.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게 이거. 이거 풀어라, 이거. 오케이? 예. 이런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말고 좀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막 공급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 그려가지고 삼각형만큼 이 나라가 무역을 하면 뭐가 생긴다? 이득이 생긴다. 그게 무역의 이득을 보여주는 부분균형 분석이고, 여기 이 나라 무역을 하면은 IC0가 IC1으로 효용이 증가하는 거 보여주잖아. 이게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는 무슨 분석?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무역이 무슨 무역이에요? 산업 간 무역이야. X제 주고 Y제 가져오잖아. 그리고 이 산업 간 무역이 이득을 준다. 이런 거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무차별 곡선이 더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득인 건 알겠는데, 자, 우리 그 미시경제에서 소비자 선택이론 공부하다 보면 가격 효과를 무슨 효과랑 무슨 효과로 구별하지? 대치 효과랑 소득 효과로 구별하지. 그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산업 간 무역의 이득 또 두 가지로 분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 나라가 무역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됐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레이드 마켓에 뭔가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이 나라가 생산하던 게 여기에요, 여기. X제 이만큼 생산하고 Y제 이만큼 생산해서 그거 그냥 소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냥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가는 거야. 뭐를 변화시키지 않고, 생산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고 트레이드 마켓에 나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입장이 되느냐? 손에 이만큼의 X제, 이만큼의 Y제를 가지고 있지. 요게 소위 부존재와의 교환 모형에서 초기 부존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지나는 뭘 가지게 돼, 나는? 예산선을 가지게 되잖아. 부존재와의 교환 모형에서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예산선이 이 사람의 소비 가능선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만 이 사람 예컨대 뭐 이런 점에서 소비하겠대. 그럼 일단 여기서 여기로 효용이 증가하지. 굳이 생산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 지네 나라 안에서의 교환 비율이랑 달라진 교환 비율로 교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득이에요, 이게. 요 IC0에서 IC0 다시까지의 첫 번째 이득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교환의 이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Gains from exchange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누리는 효용보다도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요. 요 안쪽에 존재하는 주황색 선 있지? 이거. 이거보다도 소비 가능선을 바깥으로 밀어낼 여지가 있잖아. 생산을 여기서 어디로 밀어내리면? 여기로 밀어내리면.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소비할 때 이 나라의 무역 삼각형이 요걸로 일단 나오죠. 그럼 이 나라는 XJ를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출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야. YJ는 그냥 뭐로 땜빵하고 입으로 땜빵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하기로 결정한 이상, XJ를 수출하기로 결정한 이상 거기 집중을 해보자는 거야. 그게 뭐야? XJ 생산은 지금보다 어떻게 하고? 늘리고. YJ 생산은 그냥 줄이자. 뭐로 충당해버리자? 수입으로 충당해버리자. 무역에 참여함에 따라 수출하게 되는 산업 있죠? 이 산업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화 산업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자국의 수출 산업에 더욱 뭐 하는 거야, 이게? 특화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IC0 다시 해서 IC1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해? 교환의 이득이 아니라 특화의 이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Gains from specializ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산업 간 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을 크게 두 가지로 분해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뭐랑 뭐로? 교환의 이득이랑 특화의 이득으로. 오케이? 근데 산업 내 무역은 이야기가 달라. 우리나라 스마트폰 줘놓고 기껏 걔네 스마트폰 갖다 쓰고, 우리나라 소형 승용차 줘놓고 기껏 걔네 소형 승용차 갖다 쓰고, 이런 무역을 뭐하러 하냐 이거지. 지금 무슨 무역? 산업. 내 무역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 산업 내 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득은 뭔데? 이거 유명하죠. 더 저렴한 가격, 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득이야? 산업 내 무역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산업 내 무역의 이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형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크루그먼의 무슨 모형이라고 해요? CCPP 모형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56페이지 잠깐 보시면. 트리니티. 경작 시간에도 한번 봤잖아. 그거예요, 그거. 무역을 하면 그 밑에처럼 돼.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그 N이 증가하는 거나 N.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품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가격은 어떻게 되네? 떨어지네. 이게 무역을 하면 경험하는 현상이래. 이게 산업 내 무역의 이득이에요. 아, 그래서 무역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오케이? 예.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역 모형을 크게 무슨 무역?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무역 모형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모형. 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무역을 하면 사회후생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일국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이다라는 거야.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국가도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진 않고 있죠. 지금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잖아. 미국이 촉발한 보호무역 전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가 현실엔 각가지의 무역 개입 정책이나 수단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무역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유무역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왜 현실에서는 자꾸 이 무역에 간섭을 하느냐 이거지. 그럼 첫 번째, 누가 그러디? 자유무역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리카도 모형이요, 핵셜린 모형이요. 걔네 가정이 뭐냐? 완전경쟁이요. 말이 돼? 이렇게 가는 거지. 현실에 완전경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자유무역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가정의 비현실성을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는 맞아, 나도 자유무역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나는 지금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는 거야. 나는 사회후생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들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시행되는 갖가지 무역 정책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자, 이 무역 정책이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라며. 뭐야 이게? 관세지, 관세. 금요일 날 난리가 났죠.
중국이 히토류 수출 충분히 예상했던 거잖아요. 중국은 큰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 이거 없으면 전 세계 반도체 공정이 다 멈출 수밖에 없어. 제한하겠다고 해버렸잖아.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그래? 그러면은 관세 툭 하면 100%야. 100% 추가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중국이 뭐 그러셔. 그랬더니만 어제 아니 뭐 다른 방법도 있어. 뭐 그렇게 비극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이 관세가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타 비관세 무역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보통 관세가 문제로 나오면 관세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관세랑 다른 걸 비교하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관세, 그럼 이건 뭐의 줄임말이야? 수입 관세.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뭐 통행세? 그러니까 관세거든. 여러분들 그 2부 가격제도 영문이 뭐였어요? 투파 테리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려면 내가 관문을 넘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일종의 입장료, 통행세 같은 걸 내야 돼. 자, 관세 중엔 이 수입 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 나갈 때 되는 수출 관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수입 관세를 줄여서 뭐라고 하고 관세라고 하고 수출 관세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수출세라고 이야기한다고. 어쨌든 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야? 수입 줄이고. 수입 줄이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뭐 쓸 수밖에 없어? 국산품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잖아. 근데 그 방법 말고 뭐가 있어? 쿼타가 있잖아. 쿼타. 수입 수량 할당.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저 수출국한테 가서 이제 웃으면서 협박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대한 뭘 좀 줄여달라. 수출을 줄여달라. 이게 바로 수출 자율 규제. 보통 여기까지가 자국의 뭘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야. 수입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야. 그리고 이제 때로는 자국의 뭘 늘리기 위한,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출하면 내가 돈 줄게. 인센티브가 되겠죠. 또는 수출 보조금은 뭐야? 네가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 시장에 내수 판매하면 보조금 안 주고 수출해야 보조금 줄 건데 나는 내수 판매하든 수출하든 다 관계없이 줄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보조금이 된다고. 이거 이제 우리 배워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수출을 또 뭐 하려는 거예요? 촉진하려는 거지. 근데 때로는 수출을 제한하려는 정책도 있죠. 주로 뭐 쌀 같은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나라들은요, 이 농산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세계 농산물 시장의 균형이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지나는 공급이 이런 형태고 여기를 지나는 수요가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이게 농산물의 특성이잖아. 농산물은 수요가 가격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야. 그리고 농산물은 지금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수확해서 공급량을 늘리거나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예 안 팔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가격의 상하 조정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어렵고 보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야. 썩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도 가격이 비탄력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세계 시장에다가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규모 이 풍작이 발생했어. 수확량 증대가 발생했어. 근데 이게 결국 뭐로 연결되느냐면 가격의 폭락으로 연결이 돼. 그리고 수출량은 별로 안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럼 원래 이 나라의 수출 소득이 이거였지. 근데 새로운 수출 소득이 요 수준으로 오히려 어떻게 될 가능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 나라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농산물 수확량이 늘어날 때 가만히 놔뒀다가는 세계 시장의 수출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래서 자국의 수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수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고요. 흔하진 않지만. 그게 뭐겠어? 수출세. 일시적으로나마 수출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논리 적용해 볼게요.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세금 때리는 게 수입관세였죠. 왜? 들어오는 거 줄이려.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이상 못 들어와라고 그 수량을 할당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잖아. 마찬가지야. 나가는 애한테 세금 내갖고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 이상 수출하지 마. 라고 수출 쿼터. 수입 쿼터가 아니라. 이거 부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비관세 무역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제 경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 이 경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경제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무역론에서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이야기할 때 이 무역론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죠. 지금까지 그래 왔고. 오케이. 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역론 전체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 트리니티 맨 앞에 차례를 보면요. 거기 1편이 무역 이론이죠. 이게 무역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편이 무역 정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뉜다는 거고, 그 무역 이론, 즉 무역 모형을 저는 이제 기본적 무역 모형과 밑에 규모의 경제와 국제 무역, 그리고 독점과 국제 무역, 그다음에 국가 간 생산 요소 이동 이렇게 나눴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칠판에 판서한 편제에 다 흡수가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편제를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4장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요소 이동이 나와 있죠. 자, 이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역 모형 내지는 무역 이론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의 사회 유생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두 나라 사이의 생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다는 거잖아. 자, 두 나라 사이의 생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두 나라의 사회 유생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사이의 뭐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두 나라의 사회 유생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걸 보이는 게 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나라 사이의 요소 이동은 사실 뭐는 아니야. 무역은 아니에요. 무역은 생산물의 이동이야. 요소 이동은 말 그대로 요소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요소는 뭐 아니면 뭐니까? 노동 아니면 자본이니까 노동 이동, 자본 이동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결론이 뭐야? 이동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좋아진다는 걸 거예요. 그게 이제 꼽사리처럼 끼어 있는 거고, 무역 정책 보면은 먼저 뭐에 관한 이야기나 5-1, 5-2가 관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3번부터 뭐 여러 가지 기타 비관세 무역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7장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 경제 통합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생략하는 주제들도 있을 텐데, 요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2순환, 3순환 따라오는 분들은 보충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환에서 다루는 내용은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적인 체계 잡아드렸고, 이제 2교시에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잠깐 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